무리해봐야 잘 되지 않는다. 발 뒤꿈치를 들고 서 있으면 오래 서 있을 수 없고, 가랑이를 벌려 큰 걸음으로 가려고 하면 제대로 걸을 수 없다. 억지로 크게 보이려 할수록, 억지로 빨리 가려 할수록 오히려 무너진다는 뜻이다. 2500년 전에 이 문장이 트레이딩에서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무리함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손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부터다. 포지션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때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선다. 계획대로 손절하거나 아니면 만회하려 애쓰거나. 만회하려는 마음이 드는 순간 이미 무리가 시작된 것이다. 물을 타고 손절을 미루고 자동 매도를 취소한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이 판단을 마비시킨다. 노자가 말한 잘하려고 애쓰는 자는 실패한다는 것은 정확히 이 순간을 가리킨다. 왜 애쓸수록 망가지는가? 트레이딩에서 무리함의 본질은 시장을 통제하려는 욕망이다. 시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데 포지션을 들고 있는 순간 그 사실을 잊는다. 내가 맞고 시장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손절은 패배처럼 느껴지고 버티는 것이 의지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다. 시장 앞에서 내 판단을 고집하는 것이 오만이고 계획대로 물러나는 것이 지혜다. 노자의 말대로 집착하는 자는 오히려 잃게 된다. 다행히 그날 장이 좋아서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게 더 무서운 일이다. 살아난 건 실력이 아니었으니까. 무리한 배팅이 운 좋게 통했을 때 사람은 그것을 학습한다. 다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한다. 그리고 언젠가 장이 받쳐주지 않는 날 한 번에 무너진다. 무리함이 통했던 경험이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만든다. 그렇다면 무리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매수 전에 모든 결정을 미리 내리는 것이다. 진입 가격, 손절 조건, 청산 시간. 이 모든 것을 냉정한 상태에서 정해두는 것이다. 그리고 포지션을 잡은 이후에는 그 결정을 믿고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노자가 말하는 무위의 트레이딩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하지 않는 것. 계획 밖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애를 쓰지 않은 매매와 애를 쓴 매매의 차이는 결과에서 드러난다. 계획대로 진입하고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둔 매매는 대부분 계획대로 끝난다. 화면을 들여다보고 취소를 누르고 물을 탄 매매는 대부분 계획 밖으로 흘러간다. 무리함과 평온함의 차이는 단 하나다. 계획 밖의 행동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트레이딩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포지션이 마이너스일 때 화면을 보지 않는 것. 손실이 커질 때 손을 대지 않는 것.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그냥 두는 것. 그것이 의지가 아니라 구조로 해결되어야 하는 이유다. 의지는 감정 앞에서 무너진다. 하지만 구조는 감정이 개입할 틈을 애초에 막는다. 매수 후 HTS를 닫는 것. 자동 청산을 설정해두는 것. 특정 시간에만 확인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무리하지 않기 위한 설계다. 노자의 가르침은 25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손절 대신 물을 타고 있다. 계획 대신 감정으로 버티고 있다. 시스템 대신 의지로 싸우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같다. 무리해봐야 잘 되지 않는다. 시장 앞에서 애쓰지 마라. 계획을 세우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냥 두어라. 잃게 하려거든 갖게 하라. 노자는 말했다. 장차 빼앗고자 하려거든 반드시 먼저 주어 갖게 하라. 도덕경 36장의 이 문장은 처음 읽으면 음모론처럼 들린다. 빼앗기 위해 먼저 준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지만 노자는 음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의 이치를 말하는 것이다. 팽창하는 것은 반드시 수축한다. 강해지는 것은 반드시 약해진다. 올라가는 것은 반드시 내려온다. 그리고 많이 가진 것은 반드시 잃게 된다. 시장은 지금 많은 것을 주고 있다. 불장이다. 어떤 종목을 사도 오르는 것 같다. 역대급 수익 인증이 넘쳐난다. 계좌에 숫자가 쌓이고 있다. 매매하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다. 시장이 나에게 선물을 주고 있다.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노자의 문장이 정확히 이 순간을 가리킨다. 시장이 많이 줄 때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왜냐면 많이 주는 것은 빼앗기 위한 준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시장은 언제나 이 순서로 움직였다. 시장이 선물을 줄 때 인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자신감이 커진다. 수익이 연속으로 나면 내가 잘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긴다. 전략이 맞다는 확신이 아니라 내가 시장을 읽고 있다는 착각이다. 그 착각이 판단을 흐린다. 평소라면 하지 않을 매매를 한다.
평소라면 들어가지 않을 자리에 들어간다. 둘째, 비중이 커진다. 계속 수익이 나니까 더 크게 해도 될 것 같다. 조금만 더 공격적으로 하면 훨씬 더 벌 수 있을 것 같아. 시드를 늘리고 레버리지를 키우고 평소에 2배, 3배로 진입한다. 시장이 준 선물을 담을 그릇을 키운다. 셋째, 손절 기준이 느슨해진다.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조금 버텨도 괜찮을 것 같다. 손절 라인에 왔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반등이 올 것 같아. 자동 손절을 취소하고 기다린다. 계획 밖의 행동이 시작된다. 그리고 시장이 방향을 바꾸는 순간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진다. 커진 비중으로 손실을 맞는다. 느슨해진 손절 기준 때문에 작은 손실이 큰 손실이 된다. 자신감이 무너지면서 판단이 더 흐려진다. 하락장에서 가장 큰 손실을 내는 사람은 언제나 상승장에서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다. 시장이 준 선물이 함정이 된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인간은 최근의 경험을 과도하게 신뢰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최신 편향이라고 부른다. 최근에 수익이 났으면 앞으로도 수익이 날 것이라고 믿는다. 최근에 시장이 올랐으면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고 믿는다. 최근의 패턴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이다. 하지만 시장은 최신 편향을 알고 있다. 더 정확히는 시장이 그 편향을 이용한다. 충분히 많이 주고 충분히 자신감을 키워준 다음 방향을 바꾼다.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크게 베팅하고 있을 때 반전이 온다. 그것이 노자가 말한 잃게 하려거든 갖게 하라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시장이 선물을 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수익을 실력으로 착각하지 마라. 상승장에서 수익이 나는 것은 전략이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시장이 좋아서일 수도 있다. 그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위험하다. 내 전략이 작동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모든 것을 올려줬기 때문인지 냉정하게 물어봐야 한다. 수익이 날 때일수록 폭기가 필요하다. 이 진입이 왜 좋았는가? 이 청산이 왜 좋았는가? 전략이 작동한 이유를 언어로 정리할 수 없다면 그것은 실력이 아니라 운이다. 운은 지속되지 않는다. 둘째, 비중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줄여라. 수익이 날수록 비중을 키우고 싶은 욕구가 커진다. 그 욕구가 왔을 때 반대로 생각해야 한다. 지금이 시장이 나에게 가장 많이 주고 있는 시점이라면 이것이 빼앗기기 직전의 신호일 수 있다. 상승장의 끝은 항상 과열로 마무리된다. 그 과열의 한가운데에 내가 있을 때 비중을 키우는 것은 가장 위험한 타이밍에 가장 크게 베팅하는 것이다. 시장이 선물을 줄 때는 그 선물을 차곡차곡 쌓되 그릇을 키우지 마라. 셋째, 원칙을 더 엄격하게 지켜라. 수익이 날 때 원칙이 느슨해진다. 조금 늦게 손절해도 괜찮을 것 같다. 조금 더 버텨도 될 것 같다. 하지만 정확히 이 순간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상승장에서 원칙을 지키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하락장에서도 원칙을 지킬 수 있다. 수익이 날 때 느슨해진 원칙은 손실이 날 때 더 크게 무너진다. 넷째, 출금을 고려하라. 시장이 준 선물의 일부를 계좌 밖으로 꺼내는 것이다. 수익의 일부를 출금하면 심리적으로 그 수익이 확정된다. 시장이 빼앗아 가기 전에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계좌의 베팅 사이즈가 자연스럽게 유지된다. 노자의 가르침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자연의 이치에 대한 이야기였다. 달이 차면 기울고 물이 가득 차면 넘치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온다. 그 이치를 아는 사람은 달이 찰 때 다음을 준비하고 물이 가득 찰 때 그릇을 키우지 않는다. 시장도 다르지 않다. 상승은 영원하지 않다. 선물은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다. 지금 많이 받고 있다면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지금 시장이 당신에게 선물을 주고 있는가? 그렇다면 두 가지를 점검하라. 내가 지금 얼마나 자신감이 커져 있는가? 평소라면 하지 않을 매매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비중이 평소보다 커져 있지는 않은가? 손절 기준이 느슨해져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시장이 지금 나에게 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빼앗기 위해 주고 있는 것인가? 장차 빼앗고자 하려거든 반드시 먼저 주어 갖게 하라. 시장이 선물을 줄 때 가장 경계해야 한다. 많이 가진 것은 잃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다. 수익이 날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 시장이 줄 때 받되 그릇을 키우지 마라. 그릇은 언제 어떻게 키우는가? 며칠 전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다. 시장이 선물을 줄 때는 그 선물을 차곡차곡 쌓되 그릇을 키우지 마라. 비중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줄여라. 그 글을 쓸 때도 오해가 생길 것 같아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글재주가 부족해 아쉬운 채로 마무리해야 했다.
아무리 다시 봐도 아쉬움이 남아 덧붙여본다. 시장이 선물을 줄 때 그릇을 키우지 않는다면 시드는 도대체 언제 올려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있다. 시드를 올리는 시기는 두 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 있다. 시장에 대한 시기와 심리적인 시기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졌을 때만 시드를 올려야 한다. 하나만 맞아도 안 된다. 둘 다 맞아야 한다. 첫 번째 축, 시장에 대한 시기다. 시장은 크게 세 가지 국면으로 나눌 수 있다. 상승장, 횡보장, 하락장이다. 시드를 올리는 구간은 분명 상승장이다. 상승장에서는 시드를 늘려 추세를 추종하고 복리 효과를 극대화한다. 시장이 방향성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을 때 그 흐름에 올라타는 것은 트레이딩의 기본 원리다. 반대로 횡보장과 하락장에서는 시드를 유지하거나 줄인다. 방향성이 없는 시장에서 시드를 키우는 것은 불필요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이다. 하락장에서 시드를 늘리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면 상승장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느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지금이 상승장인 것 같다는 주관적 판단은 시기에 따라 매번 달라진다. 수치로 정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렇다. 지수가 정배열 상태일 때, 즉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기 이동 평균선 위에, 중기가 장기 위에 있을 때, 이 조건이 충족됐을 때만 상승장으로 정의하고 시드 확대를 고려한다. 반대로 지수가 21선을 이탈하면 다시 기본 시드로 돌아온다. 나스닥이 102평선과 202평선의 데드크로스 구간에 진입하면 트레이딩 자체를 쉰다. 이렇게 수치로 기준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두 번째 축, 심리적인 시기다. 심리적인 시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신감에 차 있을 때, 두려움이나 조급함에 쫓길 때, 평정심을 유지할 때다. 이 중에서 시드를 올릴 수 있는 시기는 오직 하나다. 평정심을 유지할 때다. 자신감에 차 있을 때, 수익이 연속으로 나면서 내가 시장을 읽고 있다는 착각이 생기는 상태다. 상승장에서 수익이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수익이 내 실력 때문이라는 확신이 커지는 순간 위험해진다. 평소라면 하지 않을 매매를 하게 되고 손절 기준이 느슨해지고 계획 밖의 행동이 시작된다. 이 상태에서 시드를 올리면 안 된다. 두려움이나 조급함에 쫓길 때, 손실이 연속으로 나거나 시장이 급변하면서 불안해진 상태다. 하지만 두려움과 조급함은 꼭 손실에서만 오지 않는다. 상승장에서 남들이 더 벌고 있다는 것을 볼 때도 온다. 유튜브에 넘쳐나는 수익 인증을 보면서 나만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저 사람처럼 더 공격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하는 질투심과 포모가 밀려올 때, 그 조급함이 계획에 없던 시드 확대로 이어진다. 만회하려는 심리, 따라잡으려는 심리가 무리한 베팅을 만든다. 이 상태에서도 시드를 올리면 안 된다. 평정심을 유지할 때, 이 상태에서만 시드를 올릴 수 있다. 자신감과 평정심은 다르다. 자신감은 내가 잘하고 있다는 감각이다. 수익이 나니까 내 판단이 맞다는 확신이 커지는 상태다. 평정심은 잘 되고 있든 안 되고 있든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는 상태다. 수익이 나도 들뜨지 않고 손실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상승장에서 수익이 나고 있을 때 자신감이 커지는 건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 자신감이 계획 밖의 행동을 만들지 않을 때 그것이 평정심이다. 상승장에서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면 오히려 경계해야 한다. 상승장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때 시드를 올릴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하는가? 예를 들면 이렇다. 지수가 정배열인 상태에서 주도 섹터의 주도주에 대한 베팅은 수익금의 30%씩 시드를 올린다. 지수가 21선을 이탈하면 다시 기본 시드로 돌아온다. 지수가 정배열인 상태에서도 주도 섹터가 아닌 경우는 기본 시드를 적용한다. 나스닥이 102평선과 202평선의 데드크로스 구간에 진입하면 트레이딩 자체를 쉰다. 이것이 미리 설계된 시드 운용 계획이다. 이 계획이 있으면 상승장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 지수가 정배열이고 주도 섹터가 명확하면 계획대로 시드를 30% 올린다. 감정이 개입하지 않는다. 지수가 21선을 이탈하면 계획대로 기본 시드로 돌아온다. 미련이 없다.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계획이 있을 때 평정심이 유지된다. 평정심이 유지될 때 시드를 올릴 수 있다. 이제 처음 표현으로 돌아가 보자. 시장이 선물을 줄 때는 그 선물을 차곡차곡 쌓되 그릇을 키우지 마라. 이 표현이 아쉬웠던 이유는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상승장에서 시드를 절대 올리지 말라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정정하면 이렇다. 계획 없이 감정에 의해 시드를 올리지 마라.
상승장이라는 흥분감에, 남들이 더 벌고 있다는 조급함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두려움에 시드를 올리는 것을 경계하라는 의미였다. 상승장에서 시드를 올리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 확대의 규칙이 사전에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상승장이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은 계획대로 실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평정심 위에서 시드를 올리는 방법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시드는 상승장에서 올린다. 단 시장의 기준이 수치로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시드는 평정심을 유지할 때 올린다. 단 평정심은 사전에 설계된 계획에서 나온다. 시드 확대의 규칙은 상승장이 오기 전에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시드를 올리는 것은 욕심이 아니다. 제때 올리지 않으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없다. 상승장은 영원하지 않다. 그 기회를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트레이딩의 당연한 전략이다. 하지만 계획 없이 감정으로 올리는 것은 욕심이다. 그 욕심이 상승장의 끝에서 가장 큰 손실을 만든다. 시드는 상승장에서 올리되 비중 확대의 규칙은 사전에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평정심 위에서 복리 효과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공격보다 방어가 먼저다. 요즘 시장 분위기가 매우 좋다. 어떤 종목을 사도 오르는 것 같다. 공격적으로 들어간 사람이 더 많이 벌고 있다. 리스크를 크게 가져간 사람이 더 큰 수익을 내고 있다. 조심스럽게 매매한 사람은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아. 그 느낌이 가장 위험한 신호다. 상승장은 모든 전략을 좋아 보이게 만든다. 어떤 전략이든 수익이 난다. 리스크가 큰 전략은 더 큰 수익을 낸다. 이 환경에서는 전략 간의 우위를 따지기 어렵다. 좋은 전략과 나쁜 전략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진짜 전략의 실력은 하락장에서 드러난다. 기하평균의 특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기하평균이 왜 중요한가? 50% 손실을 복구하려면 100% 수익이 필요하다. 30% 손실을 복구하려면 43% 수익이 필요하다. 손실은 수익보다 훨씬 강하게 작동한다. 복잡한 수식을 빼고 핵심만 말하면 이렇다. 오래 살아남아야 더 많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크게 잃는 순간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 게임에 남아있어야 이길 수 있다. 공격보다 방어가 먼저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승장에서 포모가 온다. 저 사람은 저렇게 벌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고 있지? 조금만 더 공격적으로 했으면 더 벌 수 있었는데. 놓친 기회들이 자꾸 눈에 밟힌다. 그 심리가 행동을 바꾼다. 평소보다 비중을 늘린다. 평소라면 들어가지 않을 자리에 들어간다. 손절 기준을 느슨하게 잡는다. 더 공격적인 전략으로 바꾼다. 놓친 기회를 만회하려는 심리가 리스크를 키운다. 그리고 시장이 바뀌는 순간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진다. 역사는 반복된다. 상승장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베팅한 사람이 하락장에서 가장 크게 잃는다. 포모에 휩쓸려 전략을 바꾼 사람이 가장 먼저 깡통을 맞는다. 시장이 좋을 때 더 벌려고 욕심을 낸 사람이 시장이 나빠졌을 때 폭구조차 못한다. 반면 상승장에서 조금 덜 벌더라도 하락장에서 자산을 지킨 사람은 다음 상승장에서 다시 기회를 잡는다. 게임에서 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좋은 전략의 기준은 두 가지다. 상승장에서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그리고 하락장에서 얼마나 적게 잃었는가. 전자만 보는 사람은 반쪽짜리 평가를 한다. 진짜 전략의 실력은 후자에서 드러난다. MDD가 낮은 전략이 장기적으로 살아남는다. 샤프 비율이 높은 전략이 복리로 계좌를 키운다. 지금 시장이 좋다면 오히려 점검할 때다. 내 전략이 하락장에서도 버틸 수 있는가? 지금 비중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포모에 의해 전략이 바뀐 것은 아닌가? 상승장은 반드시 끝난다. 그 이후에도 게임에 남아있으려면 지금 방어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오래 살아남는 것이 전략이다. 공격은 그 다음이어도 충분하다. 매매일지 그렇게 쓰면 소용없다. 매매일지를 쓰고 있는가? 많은 트레이더가 매매일지의 중요성을 안다. 포기해야 한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막상 쓰기 시작하면 얼마 못 가 포기한다. 귀찮아서가 아니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써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매매일지를 제대로 쓰려면 먼저 왜 써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매매일지는 왜 써야 하는가? 잘하는 부분을 강화하고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다. 잘하는 부분은 매매일지를 쓰지 않아도 드러난다. 수익이 나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고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 잘한 것은 보상이 따라오기 때문에 스스로 강화된다. 문제는 못하는 부분이다. 실수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아니, 정확히는 드러나도 인정하기 싫어서 외면한다. 손실이 났을 때 내 실수 때문이 아니라 시장 탓, 운 탓으로 돌린다. 그래서 같은 실수가 반복된다. 매매일지의 진짜 목적은 잘하는 부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못하는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다. 외면하고 싶은 것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이다. 못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손실이 예상될 때 매도 계획을 바꾼다. 분명히 이 가격에서 팔기로 했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라올 것 같아서 계획을 수정한다. 수익이 날 때 너무 빨리 청산한다. 수익이 나는 게 불안해서 혹시 다시 내려올까봐 계획보다 훨씬 일찍 판다. 손실일 때 복구 심리가 작동한다. 오늘 손실을 만회해야 한다는 압박이 기준을 느슨하게 만든다. 평소라면 들어가지 않을 자리에 들어간다. 무리하게 진입한다. 욕심 때문에 수익을 너무 길게 끌고 간다. 청산 조건이 충족됐는데 더 오를 것 같아서 버틴다. 그러다 수익이 손실로 바뀐다. 이런 행동들은 매매가 끝난 직후에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더욱 희미해진다. 그래서 기록해야 한다. 매매가 끝난 직후 감정이 생생할 때 적어야 한다. 그렇다면 매매일지를 통한 자기 반성이 이후 행동을 반드시 교정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다. 많은 트레이더가 이 지점에서 실망한다. 분명히 일지를 쓰고 반성했는데 다음 매매에서 또 같은 실수를 한다. 알면서도 반복한다. 일지가 소용없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것은 일지의 문제가 아니다. 일지 이후에 행동이 없었던 것이다. 일지는 문제를 발견하는 도구다.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별개의 과정이다. 문제를 알았다고 해서 행동이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다. 인간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구조다. 일지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면 다음에는 그 잘못을 반복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의지로 바꾸려 하지 마라. 환경을 바꿔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과정을 지표화하고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과정 점수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결과가 아닌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다. 트레이딩에서 결과는 통제할 수 없다. 전략대로 완벽하게 실행해도 손실이 날 수 있다. 하지만 과정은 통제할 수 있다. 계획대로 진입했는가? 손절 라인을 지켰는가? 물타기를 하지 않았는가? 이것들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다. 과정을 항목화하면 이렇게 된다. 전략보다 빠르게 진입하지 않았는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는데 들어가지 않았는가? 전략을 중간에 수정하지 않았는가? 손절 라인을 지켰는가? 물타기를 하지 않았는가? 청산 계획을 지켰는가? 각 항목에 배점을 부여한다. 지키면 점수를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점수를 잃는다. 매매가 끝나면 오늘 내 과정이 몇 점인지 계산한다. 점수가 왜 효과적인가? 사람은 수치화된 기준을 따르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막연하게 물타기 하지 말자고 결심하는 것과 물타기를 하면 20점이 깎인다는 것을 아는 것은 다르다. 전자는 감정에 의해 쉽게 무너진다. 후자는 행동 직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든다. 여기서 진입하면 5점 깎인다. 여기서 물타기하면 20점 깎인다. 이러한 제동장치가 스스로 생긴다. 판단의 순간에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점수에 따른 페널티가 있으면 효과는 더 강해진다. 이 점수면 다음 매매 시드를 줄여야 한다. 이 점수면 며칠 쉬어야 한다. 이 점수면 감점 항목을 필사해야 한다. 그 고민들이 잘못된 행동을 막아준다. 페널티는 어떻게 설계하는가? 점수 구간에 따라 후속 행동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다. 95점 이상이면 다음 매매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잘 작동한 과정을 언어로 기록하고 반복 가능한 패턴을 정리한다. 90점에서 94점이면 다음 매매를 정상 진행하되 감점 항목을 한 줄 기록한다. 어디서 흔들렸는지 확인한다. 80점에서 89점이면 다음 매매 진입 물량을 70%로 줄인다. 감점 항목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다. 70점에서 79점이면 다음 매매 진입 물량을 50%로 줄인다. 당일 추가 매매는 금지한다. 70점 미만이면 다음 매매를 하루 쉰다. 이틀 연속으로 70점 미만이면 3일을 쉰다. 주요 감점 항목을 필사한다. 이 시스템이 단순한 자기 반성과 다른 점이 있다. 자기 반성은 감정에 기댄다. 오늘 잘못했으니 내일은 잘하겠다는 다짐이다. 그 다짐은 시장이 흔들리면 무너진다. 과정 점수 시스템은 구조에 기댄다.
점수가 낮으면 자동으로 시드가 줄어든다. 내가 결심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작동한다.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줄어든다. 트레이딩에서 의지를 믿지 마라. 구조를 만들어라. 매매일지와 과정 점수 시스템은 그 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 어떻게 시작하는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려 하지 마라. 오늘 매매에서 지키지 못한 것 한 가지를 적는 것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그것을 점수로 환산해라. 며칠 해보면서 어떤 항목에서 반복적으로 감점이 되는지 확인해라. 그 항목에 더 큰 배점을 부여해라. 처음엔 거칠어도 된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다. 시스템은 운영하면서 다듬어진다. 매매일지는 과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의 나를 설계하는 것이다. 오늘 어디서 흔들렸는지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 흔들림이 다시 오지 않을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일지를 쓰고 반성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라. 반성이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 구조가 만들어져야 행동이 바뀐다. 행동이 바뀌어야 결과가 바뀐다. 매매일지의 목적은 기록이 아니다. 변화다. 그리고 변화는 의지가 아니라 구조에서 온다. 포모를 느낄 때 스스로 물어봐라. 불장이 왔다. 시장이 연일 오르고 있다. 유튜브에는 역대급 수익 인증이 넘쳐난다. 나도 수익이 나고 있다. 그런데 왠지 부족한 느낌이 든다. 조금만 더 공격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시드를 더 키웠으면 어땠을까? 그 감정이 포모다. 그런데 모든 포모가 같은 것이 아니다. 포모에도 종류가 있다. 그리고 그 종류를 구분하지 못하면 반성해야 할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을 혼동하게 된다. 첫 번째 포모. 전략 실행을 제대로 못해서 오는 아쉬움이다. 조건이 충족됐는데 공포 때문에 진입하지 못했다. 진입했지만 심리적 불안으로 너무 일찍 청산했다. 전략대로라면 들어가야 했는데 뉴스가 무서워서 포기했다. 이것은 반성해야 한다. 내가 통제할 수 있었던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전략은 있었다. 조건도 충족됐다. 하지만 심리가 실행을 막았다. 그 심리를 들여다보고 왜 흔들렸는지 파악하고 다음번에는 다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 아쉬움은 의미가 있다. 개선의 여지가 있으니까. 두 번째 포모. 전략을 제대로 실행했지만 결과값이 낮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다. 조건이 충족됐고 계획대로 진입했고 전략대로 청산했다. 그런데 시장이 예상보다 더 크게 올랐다. 시드를 더 키웠더라면 더 벌 수 있었을 것 같다. 더 공격적으로 갔어야 했던 것 아닐까. 이것은 반성의 대상이 아니다. 시드를 더 키웠어야 했는가에 대한 답은 사후적 고찰이다. 상승장이 이렇게 강하게 올 것이라는 걸 사전에 알 수 없었다. 올라간 다음에 알 수 있는 정보로 사전 결정을 아쉬워하는 것이다. 결과를 보고 나서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다고 후회하는 것이다. 그것은 통제할 수 없었던 영역이다. 법륜 스님은 말한다. 이루지 못했을 때 고통스러우면 욕심이고 고통스럽지 않으면 원이라고.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욕심이다. 시드를 더 키웠어야 했는가? 더 공격적으로 갔어야 했는가?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다. 사전에 알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을 아쉬워하고 고통스러워한다면 그것은 욕심이다. 의미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다. 스토아 철학은 이것을 통제의 이분법으로 설명한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세상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뉜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전략의 설계, 조건의 충족 여부 확인, 진입과 청산의 실행이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시장이 얼마나 오를지, 이번 장이 얼마나 강할지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욕심이다. 그 욕심에 에너지를 쓰는 것은 낭비다. 오히려 그 에너지가 다음 매매에서 전략 밖으로 나가게 만든다. 포모가 왔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내가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인가? 전략 실행의 문제였는가? 심리가 판단을 방해했는가? 그렇다면 반성하라. 들여다보고 원인을 찾고 구조를 바꿔라. 아니면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인가? 전략대로 실행했는데 결과값이 낮은 것인가? 사전에 알 수 없었던 정보에 대한 아쉬움인가? 그렇다면 내려놓아라. 그 아쉬움은 욕심이다. 전략대로 실행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상승장에서 전략이 준 수익이 이 전략의 정당한 결과다. 그 결과가 남보다 적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사전에 알 수 없었던 것을 아쉬워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싸우는 것이다. 반성해야 할 것은 반성하라.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아라. 그 구분이 트레이더를 성장시킨다.
포모에도 종류가 있다.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의 아쉬움은 개선의 씨앗이다.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의 아쉬움은 욕심이다. 욕심은 반성이 아니라 내려놓음으로 해결된다.